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녹산공단 설비 40%가 멈췄다. 이런 제목이군요. 경제 버팀목 산업단지가 흔들린다. 가동률이 61%로요. 사상 최저를 기록 중이랍니다. 정부가 국가산단 대상 휴폐업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이군요.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법관회의 안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명백한 위헌이다. 이러면서 탄핵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과천 집값 12% 뛸 때 거제는 17%가 빠졌다. 이렇게 돼 있군요.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심화되고 있다. 올해 가격 변동 최대 격차가 29%포인트. 지역별 집값 양극화 7년 만에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삭감몰 기지 파장.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너무 다른 한미 대응 이렇게 제목으로 전하고 있군요. 북한 탄도미사일 폐기 약속 놓고 청와대는 북한 어떤 협정도 안 맺었다. 반면에 미국은요. 김정은 약속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한미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정호 세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 경제를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엔 비자금설, 양진호 회장 얘기군요. 도로 침박 비박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얘기. 삭감몰 미사일 기지, 그리고 슈퍼 히어로의 아버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양진호 회장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양진호, 비자금 최소 30억. 압수수색 미리 알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임원 재직 중인 내부 고발자 어제 얼굴을 가린 채, 얼굴은 노출이 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직원 차명 주식 매매 등 방식, 경찰 수사자 회유 협박, 현금 500만 원 받은 임원도. 여러 가지 얘기, 비자금 얘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옆에 또 기사 보지요. 어제 내부 고발자 기자 간담회 내용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양진호, 나 대신 구속되면 3억 원 임직원의 허위 진술 강요했다. 이런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위장 계열사로 비자금 30억 조성,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 운영. 이게 파도 계속 나오는군요. 그럼 어제 내부 고발자의 폭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8월 달부터 임직원들에 대해서 허위 진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각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강요와 협박, 회유가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소환조사 갔다 와서 제가 알기로 50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 가기 전에 모 임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모 임원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 소환되기 전날 양진호 회장이 준 돈입니다. 돈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5만 원권 100장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정우가 위원님. 저렇게 임직원을 회유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회유를 했다라는 건 본인도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양 회장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예. 다 뭐 예견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결국에는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사실 가장 두려웠을 것이고 그동안의 잘못, 사람이란 걸 왜 몰랐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양 회장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의 조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세인들의 큰 관심은 불법 수익으로 인한 그 수익금에 대한 환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점 아니겠습니까?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다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좀 차분하게 한번 보면서 그동안의 행태와 죄에 대해서 좀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상일 평론가. 드디어 이제 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격적인 게 이제 비자금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인 액수가 30억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지금 뭐 내부 폭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100% 이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면 과연 그 비자금 어디다 썼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그 어디로 흘러갔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원래 되고 통상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면은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국세청과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좌가 흘러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촘촘하게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당국에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뭐 밝혀낼 수는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 배후에 거대한 카르텔이 있지 않겠느냐, 비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자금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과연 그 비호하는 세력이 누구일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세력에게 비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 이런 걸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네졌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화시키거나 하는 노력을 음으로 양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으면 그런 의구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수사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불법 영상 카르텔 얘기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로 내용 중에서도요.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이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어제 내부 고발자의 폭로 내용 추가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음란물 방조 사건에 이렇게 회장과 사장이 이렇게 도망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몇 임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실시한 과정에서 이미 퇴사해버린 임원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헤비 업로드를 관리하고 또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 회장 세상이 도망을 가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와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 영상 업로드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카르텔, 이른바 카르텔 그리고 비호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저렇게
버젓이 저런 일을 했은 거는 누군가 뒷배가 있지 않았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진호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그 뭐 위디스크니 뭐 파일로더니 이런 정상적인 웹하드 서버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서 자기가 배당을 받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기가 불법 영상들이 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판을 펼쳐준 그 뭐 파일로더나 위디스크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책임이 없으려면 그런 영상물이 오는 걸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못 올라오게 막았다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불법인 영상은 우리는 필터링을 해서 걸러낸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외려 그 헤비 업로더라고 뭐 굉장히 이게 헤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많은 그런 불법 영상을 아주 그 영업으로 그런 걸 올리는 거죠. 그 서버에다가 그 업체 자체를 그리고 그런 헤비 업로더 자체를 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이제 그런 불법 영상들이 그 서버에 올라오도록 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거는 늘 우리 사이버 수사대에서 뭐 이런 검색어나 뭐 이런 걸로 관리를 하는데 뜨지 않도록 그런 것을 그러면은 이런 게 올라온 그 서버라든가 뭐 이런 그 게시자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 양진호라는 사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관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관계된 뭐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용으로 좀 수익을 넉넉히 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봐서는 그렇게 뭐 본인 직원들에게 수익을 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제 예상은 개인이 착복을 하거나 자기 치부용으로 썼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지금 또 뭐 언론에 나온 뭐 보도되는 것 중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무슨 관상 보시는 분을 만나서 무슨 대통령 무슨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 봐서는 본인이 경력 세탁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가처럼 행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좀 후광 효과를 노릴 때 그 표적들이 있죠. 그런 데에 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지금 그 교수 특수생처럼 그런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을 때는 뭐 무마용으로가 들어갔을 돈도 있고, 여하튼 좀 개인 착복 아니면 불법적으로 청탁, 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죠. 변희영 교수님, 자칫 이번 사안이요 대단히 넓고 깊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IT 업계 제2, 제3의 양진호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뭐 IT 선진국가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IT 업체의 문화는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업체 종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짓밟히고 있어서 심지어 뭐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수년간 일했는데도 단돈 15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회사 지분으로 주겠다. 이렇게 착취를 하고 그리고 근로 환경도 열악해서 뭐 맨땅에다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폭행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지만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감시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고 또 근로기준법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적도록 노동자가 적도록 만들어 있고 회사가 그걸 기록하는 부분은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양진호 케이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개인 재산이 한 1,000억 대가 되고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위장 계열사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수법을 써왔는데 본인은 이제 회사 운영을 폭력 그리고 불법적인 돈 그리고 갑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해왔는데 아마 다른 IT 업계에도 좀 비슷한 형태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조사 그리고 또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배정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IT 노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업계 종사자들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골프채로 폭행. 사람을요. 돼지 XX 폭언. 그러니까 욕설은 다반사였다는 거죠. 제2, 제3의 양진호 판치는 IT 업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철희 의원실 피해 사례 보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성추행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요. 과로로 폐 절반 절제한 직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매정하군요. 아니 단순히 매정하다는 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고작 15만 원 지급, 직장 괴롭힌 극단적 선택 부르기도. 근로기준법 개정, 무료 야근 막고 심층조사로 현장 목소리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갑 의원님, IT 업계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런데 직장 문화는 첨단이 아니라 거의 정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IT 업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2000년 초 이제 IT업이 일어설 때, 그러니까 특정한 업계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거든요. 굉장히 영세한 공간에서 그야말로 밤새워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여기 기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노동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비인격적이고 비민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잇따라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IT업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그 우리나라 여러 사업 영역에서도 이 같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사용자 예를 들면 오너 입장에서의 어떤 인식의 변화 이것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 그리고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같이 수반돼야지. 지금 어떤 뭐 법이라든가 어떤 처벌 위주가 좀 하루아침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구를 하면서 좀 따라가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각성을 하고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려한 줄만 알았던 IT 관련된 종사자와 그 업계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명여고 교장 교감도 중징계하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쌍둥이 퇴학 결정 촉구. 숙명여고는요. 자매 성적 0점 처리하기로 했고요. 전 교무부장 파면 징계 위에 건의했다. 이런 내용. 교장 교감도 중징계하라. 이런 촉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론은요. 이 정도로 지금 누그러지지 않을 듯합니다. 이쪽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극에 달한 내신 불신, 뾰족한 해법 없는 교육 당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 유출 대책으로 상피제, 자녀와 부모가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상피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정시 확대 요구 커져. 그러나 교육계는 입시 경쟁 완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중요한 거는요.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혹시라도 대학 측에서 이 학종, 내신에 대한 불신 커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사실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모든 것을 숫자로 정량화해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정시를 좀 줄이고 수시 비율을 늘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저희가 선진국에 많이 나가서 경험을 해보지만 정량적인 방법에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성이나 창의성 등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의 어마어마한 발전과 폭발적인 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는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조금 더 정비해 나가면서 예. 동시에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신뢰 같은 거, 서로의 신뢰 같은 걸 어떻게 하면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토론을 해야 되고요. 예. 실제로 제가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서 이제 추천서 같은 거에 사례를 보면은 그런 데는 이제 추천서를 하나 써주면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장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위해 써줘서 대학으로 가는 그 추천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유학을 갈 때 예. 거기에 이제 그 자문 그러니까 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한국의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추천서를 써온다는 거예요. 추천서 내용이 예, 뭐 엄청난 장관, 학생이라고 예. 묘사가 돼 있군요. 예, 장관, 총장, 예, 뭐 예. 그 유명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예. 오히려 그 해외에서는 우리의 추천서가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저희가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여러 분야에서 예. 많은 그 모임들이 생겨가지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뢰를 어떻게 신뢰 예.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이 토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숙명여고 한 곳이었을 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우리 학교도 숙명여고 닮은 꼴 내신비리 고발 본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학원에서 시험 문제 미리 풀어 지방 고교 점수 조작 등 더 심각.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더라. 비슷한 사례 들었다, 봤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자, 우리 교육당국이 이렇게 지금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이제 내신이 워낙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온통 관심 있어. 제일 매서운 게 아이들 눈이에요. 자기네들은 알죠. 그러니까 그때 이 방식들이 보면은 뭐 교내 상을 공부 성적이 좋은 애들한테 몰아준다거나 몰아준다. 아니면 수행 평가에서 내 눈에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봤을 때 쟤보다 얘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저쪽에 쏠려 있다든가. 그러니까 아이들 눈이 제일 무서운데 걔네들이 본 것이 이게 뭔가 공정치 않다라고 하는 거. 사실 숙명여고 임원 파문도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1등을 두 번씩이나 하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소문이 퍼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좀 굉장히 지금 창피한 얘기인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증요법만 그러면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문제 유출 위험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지 복사할 때는 CCTV를 그 기간 동안 CCTV를 설치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그건 또 해야죠. 해야 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내신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렇게 교내 상이 많이 받은 이런 거를 어떻게 걸러낼 건지 이렇게 몰아주게 한 건지 아닌지 저도 지금 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다 나온 거잖아요. 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이 너무 많아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뭐 내신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러면 수능 정시 뭐 학종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건 하되 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 계획들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저도 평론을 하면서 좀 자괴스러운 거는 늘 이런 주문만 하지 뾰족한 대안을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여전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제도 그대로라면 언제든지 또 다른 숙명여고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닌가 하는데 교육당국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교육당국은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상피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는데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답안을 미리 준비하게 해서 성적을 사실상 조장했다. 이렇게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 서울 보니까 아버지 내지는 이제 부모가 근무하는 그런 학교에 자녀들이 또 다니는 학교가 뭐 많게는 뭐 한 7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같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법인 내에서 이동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법인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은 결국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일단 시험지 출제에서부터 그리고 시험지 관리 그리고 또 채점까지 너무나 허술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좀 보완책이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닌가. 우리 사회 이제 성공제일주의,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자들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을 보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악한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발현되지 않도록 막는 게 제도가 할 일이다. 우리에게 그런 제도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나라밖 소식인데 보니까 우리 소식이기도 하군요. 여기 있습니다. BTS 일본 투어 시작. 동아일보 이렇게 작은 제목이 달려 있고요. 어제입니다. 도쿄돔, 일본 도쿄의 도쿄돔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5만 일본 팬들 굳건한 방탄사랑. 한국어로 응원합니다. 함성. 논란이 됐었죠. 방송 출연이 다 취소가 되고요. 혐한 움직임에도 도쿄돔 콘서트 성황. 팬들 정치와 상관없이 좋아해. 지민. 이번에 문제가 된 멤버입니다. 광복절 티셔츠 마음 아파. 소속사는요. 원폭 피해자의 사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콘서트장 밖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시위자는 2명이군요. 2명. 어제 일본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월드투어 콘서트 Love Yourself 일본 돔 투어를 시작한 건데요. 어제 공연은 저녁 6시 시작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5만 명 팬들의 환호 속에서 성공적으로 첫날 공연이 이뤄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 지민이 과거에 입은 티셔츠가 일본에서 뒤늦게 문제되면서 이번 공연을 앞두고 우익들의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엔 일본 방송국들이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서면서 출연이 예정된 TV 프로그램 출연을 취소하거나 보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은 이번 일에 대해 간접적으로 신경을 밝혔는데요. 어제 공연에서 지민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로 생각한다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상처드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및 원폭 등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전에 충분히 검수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도쿄돔 콘서트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인데요. 도쿄 콘서트를 마친 뒤엔 내년 2월까지 일본 4개 도시를 방문하는 일본 돔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선희 평론가. 네. 방탄소년단 그래서 소속사가 뭐 당당하게 사과했고요. 미안하다. 네. 우리가 좀 뭐 배려가 깊지 못했다. 네네. 사과했고요. 그리고 보란 듯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속이 좀 쓰릴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우리에게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의 어떤 식민지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떠한 불행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리는 어떤 것은 우리의 이득이 되기도 하고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좀 고민의 지점도 발생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동아시아를 살면서 모든 국가들이 공존과 발전의 시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의 나라들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어떤 고민이 저는 더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겼어도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방향이 내가 오르느냐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오느냐 너희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는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민이라는 어떤 우리 그 아티스트가 그렇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성숙하게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인기인이라 모든 걸 좀 더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완벽하지가 않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옳으냐라는 지점에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예술은 예술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놔두고 만약에 정치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대화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일본 정치인과 일본 우익을 향해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정은갑 위원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외교를 좀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 외교와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 교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역사 인식에 대한 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어떤 외교적으로다가 현안에 대해서 접근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화라든가 어떤 민간 교류 이런 것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외교안보 큰 틀에서 봐도 한미일이라는 전략적인 틀을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도 일본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것이고 특히 이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삼성이든 대기업들도 일본에서 굉장히 기술이라든가 가지고 왔듯이 지금은 일본은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라든가 앞서 이제 교육 문제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어떤 그 상시 이외의 행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그 같은 점들 예를 들면 신뢰의 문화라다 이런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옆 나라에서 좀 배우고 와야지만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성장률도 한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막혀있는 고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민간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흡수해오는 노력들 그것은 정치 외교와는 분명히 구분돼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 일본의 그 정치 우익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일 때마다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해법,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군요. 자, 이번엔 다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풍이 불었죠. 그것에 고무됐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힐러리 대권 재도전 내비쳤다. 힐러리 두 번 대권 도전을 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다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경쟁력 추락, 분위기 싸늘하다. 그리고요. 오히려 상대 진영인 공화당 백악관은 출마해라. 반기고 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 내용 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반응은 싸늘하다. 현지에선 힐러리 클린턴의 경쟁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경쟁력이 더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백악관 쪽입니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 이 내기를 하면서 제발 출마해달라. 이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수희 변호사. 힐러리의 대선 재도전. 미국 정가에서는 아마 이 얘기가 좀 시끌시끌한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 트럼프 정서에서 외려 그 여성들이 약진을 했다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다시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뭐
잠시 머무는 분들이 아니라 예. 꽤 오래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힐러리 클린턴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얄밉다, 못 믿을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원래 것 같아요. 민주당 이미지가 그렇지는 않은 건데. 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위선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도에서도 그 전에 이메일을 그 자기 사적인 주소 이메일을 사용한 것 때문에 그걸 그렇습니다. 해명하는 데서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도 많았었죠. 그리고 또 건강에 문제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에서의 반 트럼프에 의한 여성 약진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대권 가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이제 그 여성 이슈 또 젠더 마인드에 있어서는 좀 철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철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미국 민주당 쪽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차기 주자가 마땅치 않다. 이런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재도전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닉슨 전 대통령, 이제 케네디에게 패배했다가 다시 재도전해서 됐는데 그것 말고 최근에는 다시 도전한 사례 자체가 그때는 재도전이고 이번에 힐러리 대통령은 재도전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없어요. 도전 자체를 다시 한 케이스가 없고 그래서 이제 통계로 보면은 상당히 희박하고 일단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이제 영부인도 했고 국무장관도 했는데 이분이 대권을 획득하려면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호감도가 36%로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경선 자체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공화당 후보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 제발 좀 나와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반응을 보여요. 바로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나와라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개인의 욕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갑 위원께서는 힐러리의 재도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힐러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재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자체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도 2년이 남았거든요. 2018년 11월 14일 오늘의 얘기고 분석들인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거기든지 경선을 치러질 것이고 또 새로운 주자가 부각될 것이고 물론 우리도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4년 뒤에 과연 어떻게 뭐 이어질 것인지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주목하고 기사화가 된 것은 미국 이제 중간선거 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등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명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힐러리 클린턴이 뭐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논쟁을 하겠죠. 거기에서 힐러리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역할과 지금 지지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힐러리도 역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는 뛸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이나 남았군요. 2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 참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여기 사진 보시면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 교체가 되죠?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장면은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예산안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면서 손을 저렇게 대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최근에 여권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지나간 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린 장관이 와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건 코미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약간 비판 섞인 발언도 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는
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 전에 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그렇죠. 여야 원내대표를 다 찾아서 만났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협치를 포기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후에 본인이 이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예산안 협조를 당부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당 쪽에서는 확정된 장관입니다. 정당 쪽에서는 이제 다른 제사법에 좀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당들이 김동연 부총리의 정치적인 상품성에 대해서 다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모습을 비춰서 많은 언론들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기 마크롱 부인 이슈라고 달려있네요. 지난 10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친해 보이죠? 자, 그러자 이 기념식에 초청이 됐던 101세의 프랑스 할머니가 메르켈 총리에게 다가가서 대기 마크롱 부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친해 보이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잠시 당황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메르켈 총리가 올해 64,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41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은 브리지트 마크롱인데 메르켈 총리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할머니께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좀 당황했다. 오늘 이런 또 기사도 실려서 사진으로 좀 소개해 봤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서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군요.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새 과시용 계파 모임 우후죽순, 사실상 친박 비박 대결이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도로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 보면요. 친박 중심의 우파 재건회의, 그다음에 비박으로 통하는 김무성, 그리고 정진석 미래 모임. 이렇게 모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요. 오세훈, 황교안, 밖에서 분주, 김병준 비대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김병준 사퇴하라. 그리고 복당파는 후퇴하라. 사퇴하라, 후퇴하라. 친박 당권 주자들이 반기를 들었다. 정우택, 김문수 등 조기 전대 주장. 김병준은 사퇴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중심 복당파도 새 과시를 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랑 소위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찬을 함께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친박, 비박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국민 지지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친박과 비박을 풀려나? 친박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비박인가? 친박이세요? 제가 한마디 하는데 지금도 친박 비박을 입에 받는 사람들이 당의 중진이라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친박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그것을 자꾸 우리 당에서 핵심 역할로 그래도 중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언론서도 그거를 받아쓰고 국민들도 아직도 이 당이 친박 비박이 있고 친박 비박 간에 어떤 그 무한 대립으로 가는 이런 당으로 자꾸 인식을 시키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그 행태가 저는 더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일단 정우택 의원이 이 당의 친박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어제 친박과 비박은 사실 따로따로 또 모였습니다. 언론에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밖에서 보면은 이제 뭐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전에 뭐 비박, 친박 그리고 그때도 딱 나눠졌을 때가 이제 아주 그 심했을 때가 2008년 무렵이었었고 그때는 뭐 친이 뭐 친박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탈박도 생기고 뭐 주의 야박이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월박, 뭐 원박, 진박 말도 못합니다. 뭐 박 얘기가. 친박하다가 나중엔 진박까지 가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개파분 지금 모인 분들 저 영상에서도 봐도 침제출 오는 친박이라고 하면 본인이 아마 아니라고 할 거고 거기는 좀 조경태 그쪽이 의원도 아닌 것 내가 같습니다. 웬 친박이고 그래서 보면 안에서 보면 개파라기보다는 지금 각 그 의원들, 정치인들의 본인들의 이해가 있는 데서 그 이해에서 어떤 때는 개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걸로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전과 같은 개파 갈등이라고 하기보단 이해 관계가 지금 남아 있는 걸 보이고 지금 저기 모인 분들은 원내대표의 뜻이 있거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대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관계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게 뭐 개파든 뭐든 다 떠나서 이러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냥 바닥에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헤쳐 모여야 된다는 어떤 분들의 그 예언 같은 말들이 주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20%를 못 넘고 있는데 지지율이 이것이 10% 더 아래로 간다? 저는 정말 생각해도 끔찍한데 뭐 비대위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지만 이런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개인의 이해관계면 나 하고 싶다, 나 대표하고 싶다, 나 원내대표하고 싶다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퇴를 할까요? 그리고 하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아지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일단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퇴 안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자기 길을 가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당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다. 분열의 늪에 빠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친박 또는 뭐 비박의 개파 갈등이 더 노골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당장 12월 11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말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이 두 자리를 놓고 친박 또 그리고 비박의 대결이 현재 이미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결집 양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전원책 전 조강특위 문자 해촉 사건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까지 지금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친박 중심으로 사퇴해라. 그래서 조기 전대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구심점을 잃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완전 해체 수준까지 가서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또 이 당의 가치를 추진할 확실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또 리더와 함께 할 수 있는 중심 세력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 보여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삼박자가 필요한데 삼박자가 다 없다. 결론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요. 최근 정치권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얘기. 요새 언론에 참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기 좀 보시죠. 민주당선 엄호와 친정 공격. 보수 아이콘 뜨는 이현주 의원.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여기 보면 보수 의원 중에 검색어 1위랍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제는 보수 의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중앙일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지금 이유들이 있을까? 약자 아닌 강자 공략 주먹 끌어. 그렇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한테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직격탄. 그리고요. 사이다 발언 보수층 환호하지만 잦은 당적 변경, 개인 우선 시각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손학규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반문입니까? 친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통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을 새로운 정치 질서의 형성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바깥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 냉면 목구멍 패러디를 저를 또 지목을 하셔서 냉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냉면이 목구멍에 저는 잘 넘어갑니다. 네. 독재의 전체주의 그리고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북한의 이성권을 비롯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 그런 얘기 들을 분들은 아니십니다. 투자해달라고 싹싹 빌어도 지금 이 제재 국면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재가 풀려도요. 북한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네, 정우갑 위원님. 이현주 위원의 변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에 이제 총선을 두고 이제 특정 지역구를 염두에 두겠다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또 여러 비판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 당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건 당원, 뭐 당규도 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무소속도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지침 내지는 방향과 다르다 그러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예를 들면 탈당이라든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이쪽에 있으면서 뭐 활동은 뭐 다른 또 다른 당의 뭐 그렇죠. 주장은 또 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뭐 손학규 대표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인지도는 상승시키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정치인으로서 저것이 나중에 향후에 그러면 지금의 움직임이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언론의 덕을 보면서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만 그게 그 어떤 큰 정치를 향한 길로서는 만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그럼 앞으로 이현주 의원 행보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당 내에서 본인이 한번 이렇게 뜰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어떤 당내 독립 변수로서 자기가 성장해보겠다 이런 포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좀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지금 영도라는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도라는 지역구가 이제 뭐 본인이 거기에서 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영호남은 다선 중진들이 배출되기 굉장히 쉬운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공천 이퀄 당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 후보들은 공천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총선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겪어서 당선이 되는 반면에 영호남 쪽은 대부분 이제 당내에만 당내 정치만 잘 하면 다선 중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선택지라는 어떤 포석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이 꾀인지 지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꾀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꾀로 흥한 자, 꾀로 망할 것이다. 얕은 꾀라면.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평남 자강도 등 전 지역에 퍼져 있어. 미국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어제 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삭감몰 미사일 기지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요.
북한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한 적 없다. 그러나 미국은요, 김정은 탄도미사일 폐기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긴 거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북한 삭감몰 기지와 관련해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네, 신문 대 신문. 오늘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경향신문, 트럼프 때리기 정략적 활용되고 있다. 이 CSIS 보고서가 이런 의미가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 청와대 대변인 북한 대변 하나 이렇게 지적을 또 하는 기사입니다. 두 개의 기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자, 삭감몰 북한 미사일 기지입니다. 삭감몰은 이미 알려진 곳 트럼프 때리기의 정략적 활용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청와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는 무관, 북한 폐기 약속한 적 없고 의무도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시끄럽다. 의도적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 때리기, 미국 내 정치, 미국 내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반면에요, 조선일보가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삭감몰 기지 북한의 기만 아니다. 속인 거 아니다. 그러자 전문가들 지금 북한 대변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고요. 한미 당국 이미 파악한 내용,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당국에서 밝혔지만 미국 조야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두 개의 기사 중에 공감하시는 기사를 선택해서 앞에다 그 신문 제목을 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세 분은 경향신문, 그리고 한 분은 조선일보에 공감하신다고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은갑 위원님,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 먼저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숨긴 것이냐, 기만을 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CSIS도 지난 3월에 8개월 전에 이미 촬영을 한 것이고 또 2016년에 이 시설이 삭감몰 시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곳이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느냐? 사실은 미국도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은 이후에 하원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공방에 대한 예상을 했었죠. 이제 북한 핵 폐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간에 엄청난 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협상 공간에서 더 얻기 위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런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얘기들이 지금 충돌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이게 정말 기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늘 얘기하는 것이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11월 이 시점까지 이것을 모든 걸 폐기하기로 했던 것이냐. 그 예를 들면 장거리 관련해서 ICBM 같은 경우는 이미 폐기 조치를 했는데 단거리까지 그럼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 단계적 동시적 조치인데 그러면 이날 이 시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라면 추가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식화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맞지 없던 것이 뭐 새로 들어온 것인 것처럼 해서 이걸 기만이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조금 지금 북미 협상관에서의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의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조선일보에 공감하신다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삭감몰 외 13곳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그 ICBM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남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뭐 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제
휴전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저 공중 해양 뭐 이런 얘기 제가 협정은 있지만 그러면 그런 거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뭐 속인 거는 아니고 그런 협정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 태도에 대한 보도에서는 저는 청와대의 답변 태도. 네, 거기는 조선일보의 그 기사가 저는 더 손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고 다른 건데 이 뭐 속인 거 없다. 이게 뭐 협정 위반한 게 뭐가 있느냐. 라는 태도보다는 우리도 그러니까 새로운 거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고 뭐 그러고 그 보도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는 아무래도 국내에 그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에서 나온 보도로 보인다. 우리도 다 이런 건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거기서 뭐 꼭 북한의 편을 들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청와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의 자꾸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 브리핑 그 모습이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는 똑같이 경향신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짧게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면요. 이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틀린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트는 그러니까 그 장소, 지금 그 개발 기지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에서 뭐 달라진 게 없다. 일축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가짜 뉴스다. 그리고 만약에 나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될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타임즈하고는 또 사이도 안 좋긴 한데 또 이런 반응이 나왔군요. 배정우 교수님. 이제 핵심 쟁점은 이번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새로운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 당국 그리고 우리 당국도 다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속인 것이냐. 그런데 미신고라면은 신고하기로 협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입장이 과연 북한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냐. 오히려 동시에 지금 트럼프를 대변한 것도 맞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가짜 뉴스다.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북한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잘 해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제기, 정략적인 의도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면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분 대 신문 지켜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래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앞으로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엑셀시어, 더욱더 높이 이런 뜻입니다. 슈퍼히어로의 아버지 하늘로 떠나다. 바로 이분입니다. 스탠 리. 자, 미국 유명 만화 작가 스탠 리 별세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분이 만들어낸 슈퍼히어로가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말 그대로 마블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슈퍼히어로. 이분이 다 만들어내셨군요. 마블의 영웅 캐릭터와 세계관 창조, 미국 최고 영예 예술 훈장 받았다. 모두에게 자신감, 영감 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셔도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제가 원래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현명 새로 임명된 청와대 사회수석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대선 공약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국회에서.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소득 대체로 50% 인상,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연금보험료 증가 없이 50%의 대체율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김성환 평론가.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하고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복지부에서 올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트윗 자르면서 보험료율 부분을 좀 문제 삼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뭐 장하성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성 실장이 학자로서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좀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명 지금 수석도 지금 과거에 좀 아주 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복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실제 이제 이런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현실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실에 맞게 이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바람직하다는 또 평가를 하셨네요. 정은과 위원께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어떻게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의 그런 공약과 충돌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공약이 그럼 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실제 정책을 들어갈 때 여러 이제 사회라든가 정치 환경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현실화 속에서 접목시킬까 이 고민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맞지 않고 과한 그 예측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면 그걸 수정해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그 첫 발을 띄면서 지금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이게 현실이겠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5도 전후를 기록하지만 낮에는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